안녕하세요 기사님. 두뇌동 두뇌 아파트 가주세요. 두뇌 아파트? 에이 거기는 기름값도 안 나와요. 다른 차 타세요. 아 네. 아마 택시를 여러 번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승차 거부를 당했거나 콜수락이 안 돼서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나 굳이 이상한 길로 돌아가서 더 많은 요금을 냈거나 기사의 언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는 등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택시는 많은데 내가 탈 수 있는 택시는 없고 콜이 잡히더라도 중간에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고 목적지를 말하면서 승객이 기사의 눈치를 보는 등 이상한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운전하시는 분들은 택시의 칼치기에 3차선에서 좌회전하기 등 하드코어한 운전면허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던 적도 있지 않았나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택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택시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그 이유는 전국 공통으로 비슷합니다. 택시를 어떤 지역에서 타든 나쁜 행태는 똑같다는 거죠. 물론 모든 택시가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기사분들도 계시지만 여태까지 탔던 택시의 서비스가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해외처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버나 카카오 카풀 등 차량 공유 플랫폼을 런칭해서 공급을 늘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는 이러한 혁신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고 택시 노조가 파업하고 시위하면 그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차량 공유 플랫폼을 막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렌트와 공유를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 카다가 시장에 진입하던 초기에는 법을 바꾸면서까지 불법화시킨 전례도 있는데요. 오늘의 두뇌PT실에서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택시의 이미지가 박살이 난 이유와 새로운 택시 대안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반대하는 한국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불친절한 행태 등의 폐해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버 같은 개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코로나 시국 전에 해외여행이나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해보셨을 겁니다. 공항 앞에서 호객행위하는 택시기사들도 많고 택시들이 줄을 서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인들이든 여행객이든 그 택시들을 무시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어플을 사용해서 이동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쓰이는 우버, 불법 택시와 더불어 개쓰레기 같은 서비스로 악명 높던 중국 택시의 아성을 한 큐에 잠재워버린滴滴 출신, 동남아 시장을 점령한 그랩까지 개인 차량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가 택시의 단점을 끊어내는 것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비스가 일반 택시와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르길래 택시의 아성을 무너뜨린 걸까요? 차량 공유 서비스는 고객의 위치를 기반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해서 혼잡도와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고 주변에 있는 드라이버들과 자동으로 매칭되어 목적지에 가는 형식입니다. 에이? 이거 그냥 카카오 택시나 콜택시랑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의 콜택시는 말 그대로 택시 면허가 있는 택시만 잡을 수 있지만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는 개인 차량이 있고 해당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드라이버의 조건을 충족만 한다면 택시기사처럼 손님을 받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차량 공유 플랫폼은 서비스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가격 자체가 정찰제라서 예약을 할 때 위치 기반으로 출발 전에 가격이 책정되면 기사가 길을 잘못 들듯 시간이 오래 걸리듯 처음에 예약했던 가격 그대로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를 할 수도 없고 기사님이 말 거는 걸 원치 않거나 노래를 틀지 않는 걸 원하면 옵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각종 할인 혜택도 많습니다. 운행이 끝나면 기사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향후 영업에 영향을 주는 등 택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버 등의 차량 공유 플랫폼이 정착한 국가들은 일반 택시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졌고 택시 업계들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시거나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셨던 분들은 택시보다는 차량 공유 플랫폼을 훨씬 많이 쓴다는 걸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처음 이 서비스가 도입될 때 많은 국가의 기존 택시기사들은 반발했습니다.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하고 때려 부수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서비스는 결국 현재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정부는 차량 공유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공정한 규제를 받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2013년 우버가 한국 런칭을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택시 업계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서 우버가 퇴출되었습니다. 우버의 영업 방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와 더불어 법에서는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만 허가한다고 했지만 우버는 24시간에는 영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2018년 카카오에서 한국형 우버 시스템인 카카오 카풀을 런칭하려고 했습니다. 현행법에 출퇴근 시간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루에 2번씩 이용 제한을 줘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택시 업계들이 반발하고 파업하고 시위하면서 카카오 카풀도 런칭을 기약 없이 미루게 되었죠. 이와는 조금 다르게 렌트카 서비스와 차량 공유를 합친 타다가 진입할 때도 택시기사들은 역시나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타다는 소카를 만든 이재용 대표와 커플 메신저 비트윈을 만든 박재혁 대표가 합작하여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소리도 듣던 회사인데요. 타다는 정말 법에 위배될 만한 요소들을 모두 제외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계획하여 서비스를 런칭했지만 정부는 아예 타다 금지법을 발의하여 타다의 진입을 막아섰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우버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 자체를 무허가 불법 택시로 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 진입하려는 3개 플랫폼 모두 위법성을 이유로 퇴출되었는데요. 해외에서는 택시 기사들을 올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대다수의 고객들을 만족시켰고 기술 혁신이라고 평가받는 플랫폼들인데 유독 한국 정부만이 이런 혁신적 기업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막고 있고 택시의 편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택시 업계에서도 근거 없이 마냥 땡깡만 부리는 건 아니고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우선 차량 공유 플랫폼이 법적으로 한국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차량 공유 플랫폼은 그저 같은 목적지를 같이 가는 동승자로서의 카풀이 아니라 택시처럼 투잡이나 전업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조항 때문에 한국에서는 카풀 드라이버를 메인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결국 국가에서 인정한 택시 사업자가 아니라며 개인의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 사업을 하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다는 소리인 겁니다. 카풀 제도는 이런 법령 때문에 보험 처리에도 큰 제약이 생기는데요. 일반적으로 택시는 타고 가다가 승객이 중상이나 사망 등의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10억이든 100억이든 100%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 2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승객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어도 보상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엥? 카풀하는 운전자가 대인배상 2 운전자 보험 들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풀에서는 이런 대인배상 2 보험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약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조항에 딱 걸려버리는 카풀은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제한 없이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저 같은 일반 서민이 우버 드라이버를 하면서 돈 많은 회장님을 태우다가 큰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 없이 차와 집과 내자까지 다 팔아서 배상을 해야 되는 억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카풀에게 불리한 법령을 고쳐서 시장 진입을 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택시기사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택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택시의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면허, 번호판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많이 저렴해지긴 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서울 기준으로 약 8천만원 정도의 가격의 택시 면허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런 택시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반발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택시업계의 고질병인 산업금 문제인데요. 법인 택시기사가 차량을 운행해서 수입을 내면 그 수입의 일부를 택시 회사에 내야 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산업금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택시 업체들은 이 산업금을 받고 있고 이걸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근거는 한국의 택시비가 GDP에 비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택시를 타다 보면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택시비는 GDP 기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들은 안 그래도 적게 버는데 카풀까지 나와서 우리들의 파일을 가져가냐 라면서 반발하는 겁니다. 추가로 뭐 위험하게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카풀을 할 거냐 하면서 카풀을 이용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기우일 뿐입니다. 사실 대리운전기사나 택시기사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한국인들은 잘만 이용하고 있고 카풀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면 다른 수단으로도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또한 카풀 드라이버로 등록하려면 상세한 신상 정보와 현재 위치까지 다 공유해야 되고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칩니다. 실제로 치안이 한국보다 더욱 불안한 중국에서도 차량 공유 플랫폼滴滴 추싱이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고 치안이 열악한 동남아에서도 그랩이 무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승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던 택시들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으로 운행되던 무허가 택시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별의 별 이유를 내면서 이런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죠. 이런 주장들이 한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인데요. 택시기사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 밥그릇을 뺏지 마라 입니다. 자신들은 큰 돈을 내고 수익의 일부까지 베껴가면서 영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영업을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차량 공유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공유경제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막더라도 이 카풀은 언젠가는 불어올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건데요. 꼭 카풀이 아니더라도 차량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거나 드론 택시가 개발되면 택시기사는 언젠가는 사장될 직업입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시장 진입이 막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소수의 택시 종사자들을 위해 다수의 고객들의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시기사들의 당장의 생계와 그들의 책임져야 될 다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차량 공유 플랫폼이 나쁜 놈들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때 우리 땅에서 시민의 다리 역할을 해주던 인력거 기사들도 산업의 발전과 택시
택시의 등장과 함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 도시가스가 놓이면서 많은 연탄업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었고, 수세식 변기의 전국적 보급으로 인해 많은 똥찌개꾼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해왔고 역사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겪어왔던 성장통입니다. 그로 인해 더 진보하고 소비자들이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유상운송 차량을 위한 보험상품 개정이나 진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률 제정도 결국 정부의 의지입니다. 비록 택시업계와 정부가 이 기업들을 모두 쫓아내긴 했지만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비록 택시 기반 서비스이긴 하지만 현재 우버는 티맵과 손을 잡고 우티라는 택시 플랫폼을 런칭하였고, 하나는 토스에 품에 안겨 차량 공유 플랫폼을 여전히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구글과 손을 잡은 카카오까지 앞으로 다가올 3파전과 함께 이 기업들의 향후 움직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당장은 택시업계의 파이가 적어지고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더라도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은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택시 노조는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거나 승차 거부하는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없고, 단지 차량 공유 플랫폼이 진출한다 싶으면 무조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와 새 플랫폼 퇴출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왜 택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카풀 서비스에 대해 환영하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경쟁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은 이미 우리보다 GDP가 높은 나라든 낮은 나라든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여 검증된 시스템이고, 한국의 고객들도 택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막기만 하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 PT실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